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법 많이 쌀쌀합니다. 그리고 날도 흐립니다.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벌써부터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ATM에서 아내 정경심 씨에게 5천만 원 쏜 것과 관련해서 아내가 하도 돈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5천만 원 쏴주긴 했는데 그 돈으로 WFM 주식을 살 줄 몰랐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돈 준 나는 잘못 없고 아내가 그 돈 갖고 잘못을 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 탓에서 선을 끊으려는 것 아니냐, 법칙의 일각에선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ATM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5천만 원 쏜 것과 관련해서 아내가 급하다고 해서 돈은 쏘았는데 그 돈으로 주식 살 줄 몰랐다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 탓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동아일보 일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 군의 최고 수뇌부는 당연히 미 합참 의장인데 미 합참 의장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라는 미국 내의 여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분 방한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두고 대한민국을 압박하려는 수순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찾기 전에 아베 총리를 만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 측이 파기를 선언했던 지소미아 돌려놔라 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이번엔 정경심 뉴스. 직접 WFM 장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는데 이 공범으로 동업자로 불리고 있는 오촌 조카도 모르게 WFM 장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어제 정 교수가 단골 미용실 미용사의 차명 계좌 그리고 SNS 친구의 차명 계좌 등등을 동원했다 전해드렸는데 오촌 조카도 모르게 이거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정 교수는 미용사 그분들이 투자금을 빌려준 용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직접 이분들을 불러서 만났답니다. 단골 미용사와 페북 친구는 차명 계좌를 정경심 씨가 직접 요청했다라고까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는 정 교수가 상당히 선수 중에 선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해 교육부 장관의 실책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의 집값을 작게 했다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그중에 앞권은 분양가 상한제인데 공급이 줄어들 것 걱정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윤해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자사고, 외고 싹 다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역설적으로 강남 8학군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분의 아마추어 장관들의 실책 릴레이 때문에 강남 8학군의 아파트 전세가마저 2억 뛰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면 총선이 다가왔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20 총선 2030을 잡아라. 한국당, 민주당 모두 양당의 최우선 과제는 돌아선 젊은 층, 이 청년들의 표심을 다시 돌려잡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비례대표와 또 당의 우세 지역에 전략적으로 2030 청년을
전략 공천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국면으로 등 돌린 20대, 30대의 마음을 다시 돌려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 청년의 정계 진출 시 최대 40%의 가산점을 공천 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청년들이 과연 민주당과 한국당, 한국당과 민주당으로 나가려고 하겠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민 오디션 10년 신화, 프로듀스 101, 불공정 논란에 흔들린다. 엠넷에서 2009년부터 시작됐던 이 오디션 열풍, 이렇게 저무나요? 이번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논란 때문에 PD도 구속됐죠. CJ ENM의 고위직까지 입건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프로듀스 101과 관련돼서 데뷔를 한 그룹의 수입 중에 최대 40% 이상까지 CJ ENM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CJ ENM이 이 투표 조작과 또 기획사 유착설에 과연 CJ ENM의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느냐라는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조국 일가 의혹과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불공정이라는 상처를 주었는데 프로듀스 101 너마저 불공정이라는 상처를 후벼 파느냐, 청년들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누가 될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무려 2.5조의 정말로 통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우선 협상권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항공사만 인수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까지 HDC 그룹이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업계에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돌직구쇼 클래식 버전의 원년 멤버 두 분을 나란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두 분도 서로 원했고요. 저도 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소심파 국회의원 박영진 의원님과 또 왕의 귀한 돌직구 원년 멤버 안영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동맹.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미국이 결국엔 지소미아 파괴와 관련돼서 일본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이른바 판정승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뇌물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이 뇌물 혐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무엇이 뇌물에 해당될까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의사입니다.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경심 씨가 남편의 평판까지 이용했다. 검찰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풍성한 뉴스 잠시 후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비탈해선 한미동맹.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 선언할 때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결국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돼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군의 최고 수뇌부인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라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에 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방위비를 인상하겠다. 한국이 더 돈을 내라.
자, 미군의 최고 수뇌부인 합참의장까지 한국을 향해서 방위비를 강하게 압박해 올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라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일 간의 문제였던 지소미아 이슈에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줬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크 밀리. 지소미아가 지역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어제 아베 총리를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 시한 만류 전에 지소미아 돌려놔라. 파기를 복구해놔라. 라는 발언을 시사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한일 간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문제에서 미국이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교안보 전문기자였던 안영환 전 의원님. 지금 네. 방위비,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런 발언이 미국 군 수뇌부의 입에서 나올 줄은 예상 못했어요. 방위비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우리는 파기했는데 미국은 그거 돌려놔라. 네. 한미동맹 위기입니까? 일단 이건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소미아를 넘어선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쉽게 말해서 기업인 출신의 좀 기업적인 사고다. 미국 군부라든지 미국 주류층의 생각과 좀 어긋난다라고 해석을 해왔었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충격이 더 큽니다. 네. 물론 마크 밀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을 하다가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잘렸죠. 장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비즈니스적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복심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임명에서 굉장히 감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묻는다는 트럼프 해왔던 이야기인데 예. 이 이야기예요.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질문이다. 국민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 아니다. 병력 철수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주한미군 빼겠다. 그렇죠. 이게 과거 카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밀리의 생각은 병력 철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아니다. 과거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미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협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현재 미군은 전 세계에 한 130만 명 있습니다. 계속 네. 감축을 해요. 감축을 하는데 그것을 재배치, 감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병력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상 중에 한반도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최근에 화천을 갔더니 예. 화천 군민들이 난립니다. 27사단을 지금 없앱니다. 화천에서 사단 하나 없애는 거예요. 화천 국민들 생각했겠습니까? 현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27사단 하나의 그런 영역은 미군의 주한미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미군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미계 국가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포위하면서 자기들의 국가 의지, 정책 의지 실현해 왔어요. 히틀러라든지 나폴레옹이 대륙에서 일어날 때 대륙 봉쇄를 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과 영국만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을 포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끝에 섬만 있으면은 미국도 섬나라예요. 유라시아 대륙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 내에 있는 군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빼내고 전략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국 분담금 문제는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합니다. 5배를 늘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대응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겁내는 건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한테 우리가 이겨. 북한이 무서운 게 핵무기 때문이야.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 분담금 올리면 올려. 우리 못 주겠어. 그럼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한국 핵무장 하겠다. 하겠다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핵무장 할게. 두 번째는 네. 현재 핵무장을 위해서 미국이요. 일본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굉장히 완화시켜놨습니다. 우리는 재처리를 굉장히 강화된 조건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는데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이것을 재처리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쉽게 못 만듭니다. 일본은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의 플루토늄 일본 국내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예요. 미국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원자력 핵 잠수함 만들겠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나 정부도 밀리지 말고 당당히 주장을 하면서 단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협상의 카드로서 우리 정부도 미국한테 5배 못 내겠다. 빼려면 빼. 그럼 우리 핵무장할게. 협상의 카드로 이용할 줄 마음의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이슈죠. 부담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그 발언을 뉴스로 접하면서 약간 부하같이 밀었어요. 부하같이 밀었다. 장사하려고 생각하나 보다, 이 사람들이. 장사다, 이거.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그 국방을 책임지는 합참의장까지 이런 식으로 동맹을 대하는구나. 최근에 우리는 시리아에서 쿠르드 쪽의 민병대와 관련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쿠르드 그 동맹 세력을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 때문에 그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의 처신을 봤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나토 내사 상태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자주 국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지금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 얘기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것이 자주국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사일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진상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핵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일은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미국이 동맹과의 어떤 그 전선을 와해시키려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는 핵무기 문제까지는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상 속에서 제한받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 이거 제한받고 있거든요. 이거 800km 이상은 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더 쏠 수 있으면 쏴야 되는데 800km 이상은 쏘지 마. 그리고 거기에다가 탄두를 이렇게 제한해서 달아. 그래서 예를 들면 100km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서로 협상해서 저희는 오케이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그런 협상 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한다면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보이십니까?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보도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빈자리를 전방위로 파고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동맹국가를 대하고 세계 전략을 이렇게 재편해 나가면 결국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사거든요. 중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 하나 배치해가지고 저희가 중국에 당했던 호된 어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그러면 주한미군 지키기 위해서 사드 갖다 놓고 그것 때문에 중국한테 호되게 당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협상에서 같이 우리가 논의하고 테이블에 올려놔야 될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절대 우리 협상자들이 밀릴 것도 없고요. 쫄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자주국방 그리고 미국의 이익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한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시작될 것 같아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치는요. 한스 모겐스라는 현실주의 국제학자가 한 이야기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국익의 정치입니다. 철저히 국익입니다. 미국도 국익 추구하고 우리도 국익 추구하는 그 선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미동맹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외교안보 이슈 전해드린 김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북한선언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된 발언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간신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부터 좀 한번 살펴보시죠. 김현철의 국회 보고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통일부 당국자. 죽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북한 선언의 진술. 김현철 장관이 얘기했죠, 국회에서. 그런데 그 발언, 통일부 장관이 발언했던 그 발언은 김책항으로 돌아가던 그 이전 행적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남한으로 귀화한 다음에는
죽더라도 북한 가겠다라는 말 한 적 없다. 통일부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동신문 조사 때 새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북한 선원 2명이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반복해서 밝혔다. 결국 통일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국회에서 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지금 통일부 당국자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어민이 처음부터 작심 기순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틀간의 도주와 추격전 끝에 납포했다.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바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군 당국은 이들이 탄 배가 일관되게 우리 동해안 방향인 서남 쪽을 향해서 내려왔다라고 군 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군이 이 오징어잡이 배,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두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요, 그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밀어내고 경고방송하고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남아하는 북한 선박을 본 현장 해군 수병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요, 이들이 차라리 총 맞고 죽자라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납포할 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설명했던 초기의 설명, 추격전을 벌였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은요, 빗발치는 총알 세례를 뚫고 죽기 살기로 귀순을 시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에 뿌리를 뻗은 탈북민들 사회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나도 강제 북송시키세요. 나도 북한 정부의 주장에 맞는 반역자요 배신자이니까 지금 당장 나도 체포해서 강제 북송시키세요. 한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2명의 우리 국민 청년은 저보다도 어린 이제 막 20대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제 김명민 박사님, 네. 물론 이 2명의 북한 선원이 정말로 오징어 잡이 위에서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충분히 조사를 거친 다음에 얼마든지 북한으로 추방시킬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너무 짧았다.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배까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방역 작업을 했다.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밝혔던 처음 설명과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군 당국자의 설명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게 좀 의문인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도록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가장 뼈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사실이 아닌 것과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담한 시점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김현철 장관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명확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있는 과정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돌직구시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 북한 선원이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한 명이 잡히는 과정에서 서둘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도주를 하게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들이 도주하고 납포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귀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아마도 이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많은 여러 가지 증언들에 따라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시도를 했고 우리 정부는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이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굵직한 2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조국 뇌물 여부가 이제 핵심이다. 조국 뇌물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이 이 돈은 뇌물이 아니야. 그럼 이 돈은 뇌물이 아니야. 이 2가지 크게 뇌물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아내 정경심 씨에게 5천만 원 바로 쐈다. 뭐가 그리 급했느냐. 청와대 ATM에서 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조국 장관이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ATM 송금은 인정, 투자처는 몰랐다. 조국 검찰 소환 앞두고 변호사들과 자문회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변호사들에게 아내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ATM 통에 보내줬지만 그 돈이 WFM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나는 몰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내 경제 활동에는 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해 1월 정경심 씨가 WFM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할 당시에 청와대 ATM에서 송금한 정황은 인정했지만 부당 이득 취득 연루와 관련돼서는 선을 끊는 부정을 하는 두 가지 전략이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허나 소장님, 네. 만약에 국민일보 보도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조국 전 장관의 방금 발언, 돈은 쏴줬지만 아내가 그걸로 주식 살 줄 몰랐다라는 건 나는 몰랐는데 아내가 나쁘다 라는 발언으로 좀 해석될 수 있어서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보내줬다. 그 정도라면은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그거에 우리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칭찬할 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끈기가 있고 일관성이 있어요. 끝까지 모르고 끝까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페이스북에 뭔가 글을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감정팔이 하시다가 마지막에 내가 곤욕을 치르더라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이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일관된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부끄러움을 알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내의 경제활동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인데 손소 변호사님,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아내가 하도 급하다고 하니까 내가 뭐 몇 번씩 나눠서 빨리 가서 청와대 ATM에서 돈을 쏴줬지만 야, 이걸로 WFM 주식 살 줄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국민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게 법적으로 무슨 전략이 있는 겁니까? 우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조국 교수에 대한 언급은 나옵니다. 다만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조국 교수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한참 전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또 양쪽 방에서 다 해석 가능합니다. 우선 뭐냐면요. 우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또 물론 공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우선 청와대에서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송금을 했느냐. 그리고 배우자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게 정상이냐. 라는 시각.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또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면 만약 그 송금 자체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조국 전 장관이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ATM기를 통해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송금을 했겠는가. 오히려 청와대에서 그 시간대에 송금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이 적어도 배우자가 그 일을 불법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 ATM기에서 송금했다는 게 배우자끼리 알고 보냈을 거라는 증거라고 활용하겠지만 또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 배우자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 알고 있었다면 하겠느냐. 거기에서 송금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예. 따라서 오히려 몰랐다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박영진 의원님께서 이 보도 저희 처음 했을 때 돌직구쇼 출연하셔서 형수님에게 방송이니까 제가 잘 아니까 아내분에게 사모님께 묻지도 않고 얼마까지 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한 20만 원인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20만 원. 여기는 5천만 원인데 묻지도 않고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묻지도 않고 보내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다. 근데 그건 저의 경우니까 일반화시킬 수 없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의 그 부부관계에서의 신뢰의 척도는
박용진보다 한 몇 배는 그걸 돈으로 20만 따질 수 원. 없지 않습니까? 20만 원대 5천만 원. 예, 그래서 돈으로 그걸 따지지 말자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손수호 변호사 하신 말씀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어쨌든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 가서 내가 몰랐다 한다고 한들 이것이 모르면 다 그러면 혐의가 없는 거냐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인 줄 알았으면 청와대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ATM이라고 하는 걸 보냈겠느냐. 집이 저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후딱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자기 방어 논리로 봤을 때 훨씬 이것이 그 진실에 가까운 가능성도 저희는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이 부인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을 주는 것이 부부 신뢰의 척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저 얘기가 어떻게 부부관계에 그걸 모를 수 있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 보면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의 반박을 깨려면 조국 전 장관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나는 몰랐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몰랐다와 관련돼서 이런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조국이 조국에게.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읽어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2017년 3월 22일 지금 이게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조국 교수의 저때 글에 따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계속 모르다 아니다로 읽어나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저 말대로라면은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되지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다시 한번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ATM기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뽑았기 때문에 조국이 그냥 범죄 혐의가 없었다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얼굴을 팍 때렸어요. 예. 맞고 쓰러졌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너 폭력죄를 하니까 아니야, 나 잠시 미뤘어. 진짜 떨어졌어. 야, 그러면 나쁜 짓 했잖아. 내가 나쁜 짓 하려면 어떻게 이 길거리에서 때리겠냐고. 저 형은 뒷골 먹어서 때리지.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 비슷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조국 앞으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5천만 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줄 수 있다. 재산이 한 1조쯤 된다면요. 그럴 수 있겠죠. 재산이 1조라면. 일제도 안 그래요. 저도 1조쯤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 인생상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형수님한테 얼마까지 쏠 수 있어요? 당연히 물어보지요. 무슨 돈을 하더라도. 갑자기 보내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보냈다는 것은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5천만 원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것이, 급하니까 빨리 보내줘. 근데 증권한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 빨리 투자를 해야겠어. 그리고 그 정보를 듣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수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민정수석이었어요. 민정수석이었죠. 그렇다면 정경심 씨에게 과연 남편이 누구나 모르고 평범한 정경심 씨에게 줬겠느냐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조국 씨에게 과연 그 돈을 알고 줬느냐,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한가 알고 줬느냐는 이걸 밝히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법정 가가지고 이제 간접 증거도 있을 겁니다. 직접 증거는 찾기 힘들 거예요. 왜? 조국, 정경심이 두 사람 계속 모르세요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5천만 원 용도를 모르고 보냈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열받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자, 검찰은 뇌물죄 적용 혐의를 고민 중입니다. 크게 두 갈래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첫 번째, 정경심의 차명 주식 조국 뇌물죄 견우나 정경심 작년 1월 11월 사이 WFM 주식 14만 4,304주 7억 1,260만 원치를 차명으로 매입했죠. 엄청 매입했어요. 미공개 호재 정보를 어쩜 그렇게 사전에 듣고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부당 이득, 이 돈
조국 부인에 대한 묵시적 청탁으로 WFM의 미공개 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가 결국은 관건이다. WFM 12만 주 매입 조국 정경심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부당 이득에 곧바로 뇌물죄 적용은 어렵겠지만 미공개 정보 제공 자체는 뇌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공개 호재 정보를 듣고 정경심 씨가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본 그 금액이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받은 장학금도 뇌물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 2015, 2018년 두 차례 유급을 했는데 노환중 당시 지도교수가 2016년부터 6학기 내리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조국 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조국 청민정수석 근무 이후에도 조국 딸은 장학금을 수령했다. 그 노환중 교수는 올해 6월에 부산의료원장이라는 요직에 내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장학금도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 시 뇌물로 볼 수 있다. 그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김민 박사님, 두 가지예요. WFM과 관련돼서 정경심 씨가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듣고 대거 투자를 했죠. 거기서 당연히 이익이 발생했고 주식 자체도 싸게 샀잖아요. 이 금액 저 금액 합쳐서 3억 가까이, 2억 얼마가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두 번째, 조국 딸 유급을 했는데도 6학기 내리 1,200만 원 장학금 준 건 이 딸이 예뻐서 준 게 아니라 이 딸의 아버지를 보고 장학금을 준 거고,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차원에서 결국은 노환중 부손 의료원장의 내정까지 해도 조국 수석이 뭔가를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애당초에 부산대학병원장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떨어지고 나서 부산의료원장으로 가는 길에 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그 폭넓은 직무 관련성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연결을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뇌물죄를 규율하게 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200만 원이면 크죠. 애들 장학금인데. 큰 돈이지만 뇌물죄로 봤을 때는 이 부산대학교의 장학금보다는 WFM에 관련된 주가에 관련된 내용들로 뇌물죄를 엮는 게 아마 검찰 입장에서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볼 겁니다. 어때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국정원의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종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받는 부분들이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었지만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보여줬던 선례거든요.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서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대가성이 연결되는 이러한 뇌물죄로 만약에 처벌이 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형을 살아야 되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다 보고요. 근데 검찰은 이 정도 선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 말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100억대가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WFM 전체와 코링크 피해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부부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이 뇌물에 대한 액수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를 적당히 엮어서 기소하거나 소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탄탄하게 내용들을 갖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거 남편과 아내가 알았냐 몰랐냐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5천만 원 보낸 거 말고 조금 전에 보면 차명으로 투자한 정경심 교수의 금액이 7억 원이 넘습니다. 7억 원이 넘죠. 네. 7억 1,260만 원. 7억 원이 넘는 돈을 차명으로 주식에다 투자하는데 재산이 사실 한 수십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 부부가 7억 원의 돈이 어딘가 나도 모르는 새에 차명으로 투자되는 것을 몰랐을 부부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 정도가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의 수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7억 1,260만 원을 차명으로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몰랐겠느냐라는 물음이신 거죠? 네. 자, 이제 의문은 정경심 씨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사모님은 차명거래 중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정 교수의 차명거래 중독이라는 제목이 오늘 한번 저희들이 붙여봤습니다. 어떤 중독인지, 언제도 샀는지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도 그리고 남편이 법무장관 사표 내기 2주 전까지도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했다.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함께 보시죠. 차명 매입을 일단 직접 설계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조국 조카가 WFM 주식 관련해서 정경심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는데 정경심 씨가 조국 조카 모르게 WFM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국 조카는 사업 초기부터 회사 경영을 관여한 정경심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지만 주식 매입 계획은 사전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을 위한 이례적 계약까지 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국 조카와 코링크 원금 보장을 위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까지 맺었다.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차명 계좌는 총 6개 동원됐죠. 정경심, 단골 미용사, 패친 등 차명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돈을 빌려줘서 금융상품을 투자하도록 내가 오히려 길을 열어준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단골 미용사는 검찰에서 차명 계좌를 정 교수가 분명히 요청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정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요. 특정 날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이 날짜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일단 8월 22일에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남편이 출근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지적을 받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바로 이날에도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를 했다는 걸 검찰이 확인했어요. 이날이 8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처럼 더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된다,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날이었어요. 전날이에요. 그다음에 검찰에 이제 수사가 막 들어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차명 계좌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좀 두 가지겠지요. 1.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 뭔가를 팔거나 해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 수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 덧붙이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습니다만 좀 중독이 아닌가. 정말 본인의 남편이 고위공직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차례 차명 거래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공직자나 공직자 부인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이죠. 네, 위법입니다. 그런데 차명을 통해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정말 배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공인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공인이다, 공인의 부인이다, 가족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저럴 수가 있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남편이 사고하던 8월 22일에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특히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돼서 금융실명제 위반, 박용진 의원께서 어제 이거 명백하게 이건 불법이다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보니까요, 박 의원님. 예. 23차례 조국 장관 임명부터 재임 중이던 9월 30일까지 차명으로 23차례 거래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방금 사과했는 그날에도 3차례 걸쳐서 주식 선물 옵션 투자. 대학가의 조국 사태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도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주식 거래.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그날에도 주식 거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 법을 우습게 한 겁니까? 검찰 조사를 가볍게 여긴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안영환 전 의원 말대로 중독된 겁니까?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혀진 차명거래 날짜가 우리 언론 기자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유독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날짜에도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었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그 차명 계좌를 트고 그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이지 그 뒤에 며칠 날 했는지가 특별히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법에 더 처벌을 더 강하게 하거나 이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융실명법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3년 8월 12일 저녁 8시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앞으로 2달 여유를 줄 테니까 다 실명 전환해라, 비실명 자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서
비실명자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차명 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99% 거의 100%를 다 세금으로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금융실명법 법은 차명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날 이렇게 했는지는 언론에서 이제 관심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명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차명 거래를 통해서 탈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불법이다. 정경심 씨의 입장도 해명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졌다. 거짓이 섞여 있고 법리에도 문제 있다. 수사기록 검토 고속을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명권이 있습니다만 손소 변호사님, 네. 지금 차명으로 계좌를 빌려줬다는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차명 계좌를 정 교수가 요청해 왔다라고 진술을 다 한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 정경심 씨의 해명이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에요. 우선 재판을 앞두고 검찰도 증거에 있어 공소 제기했고 또 공소 유지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도 또 피고인의 변호인도 본인들이 방어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특히 어제 정경심 교수의 그 변호인이 한 이야기 중에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뒤섞여 있다. 정확히 그 의미가 뭔지는 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호기심은 그러면 무엇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또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법리상의 검찰 공소 제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할지 지적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이제 재판이 앞으로 쭉 이어질 텐데 혹시라도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다른 가족도 함께 기소가 된다면 그 재판의 진행도 혹시라도 같이 묶여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을 모을 것이고요. 공소장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 그 내용이 만약 다 사실이라면 예. 상당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와 별개로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계속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 검찰도 이제 추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는 법원의 판단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즉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이번에 공소 제기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동안 조국 교수의 해명, 조국 교수 측의 해명을 신뢰하고 상당 부분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차명으로 남편 장관이 사과를 했을 때도 대학가에서 사퇴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도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날짜가 나온 만큼 상당히 이 뉴스를 보는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조국 장관의 딸이 규정이 됐죠. 이름까지 거론이 됐죠. 공소장에. 과연 학교 입학 취소될까? 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고려대학교와 부산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서 지금 이것도 논란이에요. 일단은 고대부터 한번 볼까요? 고대 합격에 영향 끼친 공소장 속에 이 조민의 허위 스펙. 일단은 단국대 인턴 논문 저자 등재된 거 허위 스펙이라는 거죠. 검찰에 따르면. 그리고 공주대 인턴 논문 초록 저자 등 등재된 것도 선인장 화분 주고 제3저자 됐다. 어제 보도해드리니까 이거 허위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도 허위다. 굵직굵직한 스펙 3개가 다 허위다. 그렇다면 고대 합격은 취소될까? 그런데 고려대 입장이 지금 이래서 논란이에요.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 입시에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입학 취소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고려대 얘기대로라면 고려대 입시 때 허위 문서를 냈지만 입학 취소 논의는 안 하겠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럼 검찰은 왜 고려대 입시 방해 얘기를 안 넣었을까? 고려대 입시 업무 방해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서 안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우리가 기사 안 한 거다. 라고 또 고려대 입장을 반박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대는 어떨까요? 자,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친 공소장 속 조민의 허위 스펙, 키스트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동행대 표창장 위조, 엄청난 것들이 지금 허위였죠. 부산대 의전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 그러니까 부산대는 뭐 유죄 나오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결국 논란은 고대군요. 그렇죠. 검찰 수사 따라서 결정한다더니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요? 보는 사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 마키아벨리가 여우가 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학교가 정치 집단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위조된 스펙, 이 부분을 지금 인정해 주신다는 건지, 올해도 지금 수시가 있고요. 학생들을 뽑을 텐데 수시 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의 스펙을 쌓았던 친구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원고 아시잖아요. 인원고에서 제보했던 친구가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고대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봐 지금 눈치를 보거나 정치를 하시는 거라면 학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학생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타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유시민 씨,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김어준, 그리고 공지영. 예, 이 세 분께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앵커링 효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닻을 내렸어요. 조국 가족의 인질극이다라고 해서 닻을 내려서 이 모든 배에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타게 해놓고요. 지금 조국 장관은 구명보트 타고 나르샤 했거든요. 지금 제가 명칭했던 세 분은 위에서 지금 헬리콥터 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 안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대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 배 지금 빠져버리면, 침몰해버리면 그들이 책임지나요? 지금쯤은 제대로 된 무언가의 말씀을 하셔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곤욕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이야기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와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보수대 통합, 그리고 인재 영입, 청와대 차출설 등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어디 참신한 인재 없소. 청와대도 아마 심정이 이럴 것 같고, 민주당도 이럴 것 같고, 한국당도 이럴 것 같아요. 참신한 인재 어디 없소. 자, 먼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 이슈와 관련돼서 굉장히 속이 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차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차출설, 총리 하마평 무선, 특유의 저음의 목소리, 나긋나긋한 리더십, 이낙연 총리. 총선 앞두고 당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낙연의 공석에 누가 갈 것인가?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설들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진영 장관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정세균 전 의장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김준표 의원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원혜영 의원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이제는 박지원 의원이 그런가요?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라는 설도 한때 돌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에 차출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동작을이나 소초갑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잡으러 강경한 장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정경도 국방장관의 차출론도 나오고 있고, 윤건현 국정기획상황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강기정 정무수석도 총선에 차출돼야 한다는 얘기도 지금 여당과 청와대 안팎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쪽 얘기는 여권 핵심한테 물어봐야겠죠. 박효진 의원님. 일단 첫 번째, 이 총리직에서 내려와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총선 이끄는지,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강경화, 정경두, 윤건영, 강기정, 더 나아가서 임종석, 이분들 다 총선 나와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진짜요? 이낙연 총리의 경우는 본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심부름을 시키면 하겠다는 거라고 표현을 했죠. 이낙연 총리 특유의 그 말투를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일단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건 나간다는 거다. 예, 정치는요, 어쨌든 하기 싫은데 그 정치를 누가 시키잖아요? 그 사람도 망하고, 주변도 다 망합니다.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함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여당에서 1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후보자들 중에서도 1위인 이낙연 한 총리를 총선에서 그냥 내버려둘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무서운 청문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더 이렇게 청문회 무난히 통과하고 이후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거냐를 놓고 지금 돌직구쇼에서 지금 쭉 설명을 하신 진영, 정세균, 김진표, 원혜영 그리고 박지원,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오늘 박지원 의원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으로 와서 어떤 역할을 어느 시기부터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의원들끼리도 이러저런 의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내에서 이 총리가 나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해찬 대표로는 총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김진 앵커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긴 합니다만 그 얘기보다는 어쨌든 이 룸에서요. 누구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총선은 농번기보다도 아주 바쁩니다. 농번기보다? 예, 강아지 손이라도 빌리려고 하는 게 그 농번기의 농부의 심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낙연 총리가 와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의원들도 있고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차출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본인들 의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야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하고 한번 붙으면 그 그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런 뜻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 정경두, 윤건영, 강기정 이런 분들 역시 본인이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당으로서는 안정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험지에 출마해주고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현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당내 여러 구도를 통해서 이해찬 대표가 공천은 무조건 경선을 통해서 그 역량을 확인하고 공천 결과를 확정짓겠다라고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돌파해야 되는데 관료를 오래 하시던 분들이 와서 과연 그런 경선 과정까지 통과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쭉 언급했던 그 지역에 그럼 우리 지역위원장은 없느냐? 다 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출된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출됐다가 낙선되면 그 내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사이에 오가고 있는 보수대 통합 소식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의 일부가 고스란히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자꾸 월권적 발언을 드리게 돼서 송구하다. 대표님,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권성동 의원이 원유철은 아니에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신뢰 안 한다는 거를 내 직감으로 아니까 내가 대표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지 않느냐. 무제공 차원에서 알려준 거야. 저쪽에서 원유철 의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통합의 메신저 역할로 통합 반장으로 원유철 의원은 부적절하다라는 게 벌써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측과 유승민 대표 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원했다 그쪽에서. 우리는 원한 적 없다. 원유철 의원을 두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난리. 황교안 대표는 변혁 쪽에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도 원유철 의원을 원해서 선택한 거다라고 황 대표가 입장 밝혔어요. 그러자 유승민 의원 쪽은 유 대표가 원유철 의원을 원한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영환 의원님. 네. 이쯤 되면
원유철 의원은 좀 상당히 좀 당황, 난감. 그러겠습니다. 예. 뭐 중간에 있어서 서로 뭐 핑퐁 게임을 하는 격이 돼 버렸지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 측에서 원유철 의원을 택했다, 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약간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의 의장, 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죠. 파트너가 이제 원유철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영남권 의원이 한 명이 나오면 수도권 의원 이렇게 파트너를 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대구 출신이고 원유철 의원은 수도권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파트너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유승민 의원은 3선, 원유철 의원은 4선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돌 때문에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아서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이제 다시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총선 국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친박 계열 손을 들고 친박을 전향했다, 뭐 친박 쪽에 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제 이걸 팩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 아마 권성동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저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걸로 비춰볼 때, 보수 대통합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대체 뭐 하느냐? 당신 뭐 지금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의 질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굉장히 추진적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 측에서는 글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곧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난제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요 예상 밖의 일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한국의 1년은 세계 10년. 한국 정치의 한 달은 세계 10년입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한국 정치 한 달 동안은 세계 딴 나라 10년 동안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급진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보수 대통합 문제는 내년까지 가야만이 정말 진정 급해야만이 뭔가 결론이 나지 그걸 지키기 전까지는 계속 엎질러뒤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수 대통합과 관련돼서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의 조속한 확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보수가 다시 살기 위해서 세 개의 원칙, 탄핵을 넘어서자, 개혁 보수 세력이 돼야 한다, 새 집을 짓자,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황 대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 대표의 확답이 있을 때까지 통합추진팀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유승민 의원 쪽의 움직임이 좀 묘해요, 김병민 박사님. 분명히 유승민, 황교안 두 분이서 메신저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뭐 수차례 오고 갔는데 그 내용에서 두 사람이 뭐 상당히 공감대를 이룬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변화 혁신 그 팀에서 지금 신당 추진팀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수통합 추진팀 안 만들겠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저는 유승민 의원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가 기사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혁에 대한 대리인으로 정병국 의원이 나섰고 황교안 대표의 심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박형준 교수가 나섰고 물밑에서 수많은 접촉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선언 날짜가 있었지만 그 선언 날짜 디레이가 늦춰지기 시작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조금 묘하게 갈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라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답을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리인들에 대한 역학관계 속에서 서로가 물밑 접촉이 오갔다라면 황교안 대표가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나온 거예요. 한국당 내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선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부의 반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뭐 춘천에 있는 김진태 의원부터 시작돼서 이런 부분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왜 없겠습니까? 다 내가 안고 가겠다고 황교안 대표가 던졌고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하겠다고 나왔고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대리인인 정병국 의원이 그런 말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자꾸 대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유승민 의원 측의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변혁이라고 하는 15명 의원이 있게 되는데요. 이 15명의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신당 추진 기획단에 있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통합 얘기를 하지만 권은희 의원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수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고 생각이 단 1이라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권은희 의원은 호남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보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적을 저는 들은 적이 없고 보수통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이 있고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인사들이 있는데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인사들은 독일에 있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안철수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만 바라보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있으면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수통합의 큰 틀 내에서 유승민 의원과 교감이 오갔던 내용들 속에서 해당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대한 답은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직접 할 차례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전화를 걸었어요. 만납시다. 만나갖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세 가지 조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고 다 하고 충분하게 새 집을 짓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한민국의 대권주자로서 우뚝 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보수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간에 대해서 이것을 브레이크 걸지 말지에 대한 중차대한 선거 국면의 기로 앞에서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측근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표성을 띠지 않는 의원도 뒤에 숨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황교안 대표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짓고 싶은 보수통합의 그림이 뭔지를 얘기할 때만이 그 리더십과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주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예, 보수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그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홍종욱, 호날두, 전현무, 그다음에 해운대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과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홍종욱 전 의원의 딸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홍 양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LSD는 왜 투입하고 미성년자입니다.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인 LSD 등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는데요.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밀반입한 마약은 종류가 다양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5년.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전신적 질환을 겪어왔다며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변호인도 홍 양이 반성 차원에서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검찰이 미성년자이지만 홍종욱 전 의원의 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네. 상당히 중한 형을 구형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좀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함에도 그러한 수준의 형벌을 구형한 건데요. 일단 가지고 들어온 그런 그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해약이 어느 정도인가,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거든요. 예.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돼서 구치소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법정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한 이야기들, 이 진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잘못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본인이 선택한 사회적인 지위, 또 본인이 선택한 가족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한 혜택을 받고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위에 걸맞는, 그 지위에 따른 책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국민이 하지 않는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꼭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게 참 홍종욱 전 의원 소식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 공범 얘기도 그렇고, 안영환 의원님, 자녀 교육이 부모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그럼요. 벌써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됐어요. 네. 애가 아직 돌입니다. 네. 돌잔치 부르세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안 됩니다.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옛날 이병철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자식, 입시만 안 되더라. 서울대 놀러 갔더니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 자녀에 대해서 성인 자녀가 책임져야 되고, 홍정 의원이 책임져야 될 게 과연 있을 것인가. 물론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이제
그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어느 정도 부모에게 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평소에 통제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 통제했더라면은 마약. 근데 이제 마약 문제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대마 같은 경우 미국에서 16개 주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젊은 친구들 그냥 합리적으로 담배 피우듯이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 익숙해 있다가 대마를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동정의 여지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LSD 굉장히 미국에서도 금하고 있는 걸 가지고 왔고 대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력이 세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전현무 씨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KBS 아나운서 이혜성의 열애 소식. 두 사람은 KBS 아나운서 선후배 사이로 무려 15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 앞서 전현무는 이혜성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상형에 대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혹시 이때부터 썸을 탔던 걸까요? 두 사람의 모습 잠시 보시죠. 현무 씨도 최근에 뭐 이상형이 바뀌거나 그런 게 있나요?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은 예전엔 정말 외모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대화가 좀 통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외모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다. 이혜성 아나운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달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에 KBS 해피투게더에 두 사람이 나왔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때 이혜성 아나운서가 보여줬던 그 몸짓과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보여주는 몸짓이 다른 거 보니까 분명 라디오에 나왔을 때는 사귀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드라마 그 유명했잖아요. 사랑은 돌아온다. 한혜진 씨는 그 생각을 혹시나 했을까. 근데 역시나 그 이영애 씨가 말했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거. 사랑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 활강을 한 외국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참 이분들도. 체포된 이들은 자신들을 빌딩이나 절벽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소개했는데요. 지난해 4월 중국에서는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 활강했다가 벌미를 잡혀 10일간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해운대 40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 옥상에서 대형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리며 찍은 아찔한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저는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좀 아찔합니다. 함께 보시죠. Охуеть! Ёб твою мать! 러시아 말을 하는 걸로 봐서 러시아 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일 입국한 이들은 40층이 넘는 건물 두 곳에서 각각 100m, 150m를 무단으로 낙하한 것으로 확인. 내년 완공 예정인 101층 411m 높이의 LCT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사전 답사를 하며 낙하 준비를 시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찰은 주거침입죄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향후 10일간 출국 정지를 출입관리사무소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톰 크루즈가 아닌 이상은 저런 광고를 하시면 불법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네 번째 하플 소식이 좀 황당한데 손소 변호사님, 일단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도 잘못인데 허락받고 들어가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면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런 드론이라든지 관련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낙하산을 메고 스스로 뛰어내린다. 그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면 관련된 그런 질서 관련된 그런 법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해당된 저촉 여부를 지금 아마 다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예.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됩니다. 죄가 된다, 옥상에 올라가는 게. 왜냐하면 이 옥상이라는 게 정상적인 그 옥상 이용 목적으로 올라가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애초에 그 옥상을 둔 목적 그리고 옥상을 관리자의 의도에 반해서 올라가면 그건 건조물 침입자가 되고요. 그래서 뛰어내기 전에 올라간 것도 건조물 침입이 되고 그 후에 낙하해서 또 다른 곳에
옥상에 내려갔다면 대형마트 옥상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럼 또 그 옥상에 대한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있어요. 그 건너편 옥상에 제대로 떨어져서 망정이지. 네. 길거리 떨어졌다. 지나간 차에 떨어졌다. 큰일이죠.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본인들이 즐기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잘못했더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혹시 우리 또 청소년들이 보고서 따라할까봐 높아심에 제가 전문가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